네, 지금 3차 강의는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법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항공법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도 보셨을 건데 초경량 비행 장치의 분류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정의를 보시면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미우인 비행 장치 등을 말한다. 여기서 동력 비행 장치는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 행글라이더는 70kg 이하, 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 그리고 무인 비행 장치 중에서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150kg 이하, 무인 비행선은 180kg 이하. 그리고 회전익 비행 장치, 그리고 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이렇게까지가 다 초경량 비행장치 분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먼저 그 관련 법규를 보시면 크게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2kg 이하, 12에서 25kg, 25kg 초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치 신고 부분을 보시면 비사업용으로 12kg 이하인 드론들은 굳이 장치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는 이제 안전성 인증 검사라고 하는데요. 안전성 인증 검사는 이제 25kg을 초과하는 드론들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25kg을 초과하는 드론만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 등록은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 가입에도 적용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비행 승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레디투플라이나 뭐 이런 어플들을 보시면 그 원으로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 지역들은 별도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25kg을 초과하는 드론들은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든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시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종증명이라 하면 이제 자격증을 말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용 드론으로 12kg 이상인 드론에 운용하실 때에는 이제 사업용으로 12kg 이상인 드론일 때에는 이제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고요. 장치 말소는 장치 신고를 한 기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치 신고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그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을 되는데요. 이제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다음에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조종자 증명이 없었을 경우, 조종자 준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는 그 벌금과 과태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조종자 준수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위반하셨을 때 과태료가 200만 원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처음부터 바로 200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1차에는 뭐 50, 2차에는 100, 3차에는 20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받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하였을 때 이제 비행 제한 공역에 벌금으로서 200만 원, 비행 금지 공역 관제권 일반 공역은 이제 과태료로서 200만 원을 부과를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종자 자격이 그 증이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 무인 멀티콥터는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인 드론에 한해서는 조종자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종자 자격 취득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조종자 그 자격증은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해서 한글과 영문으로 해서 두 버전으로 해가지고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드론 쪽 무인 멀티콥터 쪽으로는 이제 총 세 분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격을 첫 번째 따시는 것이 조종자 자격. 나이는 만 14세 이상, 누적은 비행시각 20시간, 관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조종자, 즉 저희가 이제 교관이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만 20세 이상, 그리고 누적 비행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조종자 때 취득한 20시간과 추가적으로 80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관리는 항공교육 훈련 포털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평가자도 역시 만 20세, 누적 비행 시간은 기존의 100시간에다가 추가로 50시간, 총 150시간이고요. 역시나 항공교육 훈련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보셨을 때 나오셨었는데요.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중에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인 드론은 장치 신고가 예외예요. 비사업용 중에. 그러면 그 외의 모든 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다 장치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장치 신고는 이제 원스톱에서 하였는데요. 지금은 원스톱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용 사업의 분류로는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에서 사진 촬영, 육상,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 교육 이러한 부분에서가 이제 항공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 승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스톱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비행 승인 계획서에 제출 서류가 뭐 아닌 것은 혹은 서류 제출처는 어디냐, 비행 승인이 불필요한 비행 장치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행 승인이 외에되는 경우는 비사업용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중에 배터리 포함 12kg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사업용으로는 이제 뭐 관제권, 비행 금지, 제한 구역 이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거나 가축 전염병이나 이런 소독으로 방역 이런 업무들을 하는 드론들은 제외가 됩니다. 네, 조종자 준수 사항은 꼭 외워 두셔야 되는데요. 조종자 준수 사항으로는 첫 번째 야간 비행. 야간 비행이라 하면은 일출 이전부터 일몰 이후, 즉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를 비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시간으로 하지 않고 이제 일출과 일몰이라고 때로 말을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이 일출과 일몰의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즉 인구 밀집 지역 비행 금지, 그 다음에 낙하물 투하하는 행위, 그 다음에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그다음에 일몰로 아까 야간 비행이죠. 그리고 음주 비행이라고 소위 하는데요. 주류나 마약류 또는 환경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부터 해당이 되고요. 최대 이제 0.09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효력 정지 또는 조종자 증명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벌금으로서는 이제 최대 3천만 원 이하, 징역 최대 3년 이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주 비행은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통 사고를 어디에다가 신고하느냐가 이제 많이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보통 지방 항공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나오는 곳은 지방 항공청이 아니라 항공절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방 항공청에다가 사고를 다 갔을 때 어떠한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냐면, 첫째로 조종자 및 ULP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여기서 UL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인항공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종류, 신고 번호, 사고의 경위,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그다음에 사상자의 성명, 사상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이러한 것들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고가 봤을 때 신고하는 곳은 지방항공청, 사고 조사가 나오는 곳은 항공절도사고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사고 어떠한 부분을 사고라고 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네, 그리고 안전성 인증 검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안전성 인증 검사라고 하는 것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들에 한해서
이제 받는 건데, 이것은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25kg이 초과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는 곳이 어디냐?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ULP 무인항공기의 변경 신고 기한과 말소 신고 기한을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보통 변경 신고 기간은 이제 30일, 그리고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입니다.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따라서 초경량 비행 장치를 불법 사용하였을 때의 벌금, 그 다음에 과태료가 어느 경우에 부과가 되는지를 보시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보시면 주류, 그 다음에 또 2번도 주류, 3번도 축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음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 비행시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보시면 300만 원 이하의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에게도 이런 과태료가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조종자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ULP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바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역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비행 금지 구역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였더니 이제 관제 공역이랑 비관제 공역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이제 공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도 관제,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조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항에 대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해상마일로 적용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관제탑을 기준으로 9.3km까지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비행을 하실 때에는 이번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네, 비행장 교통구역. 그리고 저희 나라에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약 7곳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P518 지역은 이제 휴전선, P73은 기본 이제 청와대 쪽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P61부터 65까지는 다 원자력에 관련된 곳인데요. 61은 고리, 62는 월성, 63은 영광 혹은 뭐 한빛 원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64는 울진 혹은 한진 원전, 65는 대전 원자력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18.6km까지, 원자력에 관련된 곳에서는요 18.6km까지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플들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비행 승인을 하시면 좋겠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보시면 또 드론 비행 제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고도 150m 미만 시계거리 내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 내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무조건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이제 드론 비행 제한 구역은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론 전용 비행 구역으로 이제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적 요인으로 넘어갈 건데요. 인적 요인은 조금 내용이 짧아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요인에서는 이제 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고 발생 모델, 뭐 혹은 인적 요인 모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필기 특강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1대 29대 300 이렇게 법칙으로서도 불리는데요. 이 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커다란 한 가지의 사고가 있기 전에 뭐 29가지의 작은 사고가, 그리고 300가지의 더 작은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중상자 1명이 있기 전 경상자 29명, 그리고 잠재적 부상자 300명 있다. 이래서 이제 큰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위험 노출과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법칙이 바로 하일리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쉘 모델인데요. 이제 각기 S는 소프트웨어, H는 하드웨어, E는 환경, 그 다음에 L은 인간, 즉 임무 주체, 그리고 또 다른 L은 이제 관계. 이 5가지의 요소가 또 사고 발생 모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과 소프트웨어, 인간과 기기,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간,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서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임무 주체는 정해진 법규와 매뉴얼,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법규 위반, 매뉴얼 미준수, 점검 생략, 컴퓨터 프로그램 오조작, 프로그래밍 오류 등이 안전한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의 심리학자인 그 제임스 리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치즈의 숙성 과정에서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치즈들을 보고 이제 이러한 인적 요인 모델을 이제 이름 붙인 건데요. 이제 이 이론은 뭐냐면 항공사고의 원인 분석에 그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의 근간이 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안전 불감증, 사고 유발 조건, 위험한 감독, 조직 풍토,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동그라마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잠재적 결함이 있는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노 이론인데요. 도미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저서에서 산업 안전에 관한 일련의 원리와 법칙을 제창하면서 나온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도미노 연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재해가 사고에 의해서 생기고, 사고는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의 과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나 상태는 인간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고, 인간의 잘못은 뭐 가계적 성질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생긴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그 다음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요소에 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번이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2번이 개인적 결함, 3번이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 4번이 사고, 5번이 상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요. 뭐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만약에 1번이 쓰러지게 되면 이제 연달아 5개의 도미노가 넘어지는 현상으로 재해 또는 사고의 연쇄성을 설명하는데,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사고 도미노 이론이에요. 근데 뭐 하일리는 여기서 이제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를 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총 이렇게 저희가 5가지의 그 인적 요인 모델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하일리 법칙이죠. 두 번째 쉘 모델, 세 번째가 스위스 치즈 모델, 네 번째가 사고 도미노 이론. 총 4가지였네요. 5가지가 아니고 총 4가지였네요. 그래서 이 4가지 이론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